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 여자가 군인은 무슨 커피나 타와. 새 부대장이 여중사를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그녀의 엄마가 쓰리스타 장군이라고?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나팔이 울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충청도 제32보병사단 부대 안은 어김없이 분주해지죠. 나는 한지후, 올해로 군 복무 7년 차에 접어든 여군 중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부대 내무반에서 신속하게 침구를 정리하고 세면을 마친 후 나는 다른 여군들과 함께 아침 점호에 나섰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남성 간부들의 큰 목소리 사이로 우리 여군들의 존재감은 언제나처럼 미미했죠. 점호가 끝나고 각자 업무지로 향하는 길, 나는 행정반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지우 중사, 오늘도 커피 좀 끓여주시죠. 김상민 대위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나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여전히 씁쓸함이 밀려왔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며 나는 커피포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성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에게 나는 언제나 보조 역할일 뿐이었죠. 중요한 업무는 남성 부사관들이 담당하고 나는 늘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나는 오늘 해야 할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부대 예산 관련 서류 검토, 인사 발령 관련 문서 작성, 그리고 각종 회의 준비까지.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남성 간부들보다 훨씬 꼼꼼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기는커녕 당연한 일로 여겨질 뿐이었죠. 여군은 역시 이런 일에 적합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칭찬인 듯하지만 실상은 한계를 규정하는 말이었거든요. 여군이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바라는 시선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는 길, 나는 동기인 박현수 중사와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대했지만 그는 이미 작전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후야,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박현수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가 힘들어? 다 괜찮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나는 알고 있거든. 그런데 왜 항상 뒷전이지? 박현수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는 현실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성별은 계급보다도 더 강한 벽이었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개인 정비 시간이 되었어요. 나는 혼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가끔 이런 시간에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곤 했어요. 어머니 한정연 중장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장군이 된 분이지만 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기려 애쓰고 있었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내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기상 나팔이 울렸고 긴급 집합 방송이 연달아 나왔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오늘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죠. 나는 서둘러 군복을 정리하고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32보병사단 본부 앞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군복의 계급장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지만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부대장에 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속삭이듯 오가고 있었죠. 장도윤 중령이라고 하던데 엄청 까다롭다는 소문이야. 옆에 선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면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여군에 대한 시선은 비슷할 테니까요. 오전 9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장도윤 중령, 새로운 부대장이었죠. 그의 첫인상은 매우 강인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부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도윤 중령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은 용납하지 않겠어요. 첫 인사치고는 상당히 강경한 톤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장병들과 함께 경청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새로운 변화가 과연 좋은 방향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부임식이 끝나고 각 부서별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정반 차례가 되어 나는 김상민 대위, 박철수 중사와 함께 부대장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부대장실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어요. 장도윤 중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차례대로 살펴보더니 나에게 시선이 머물렀어요. 행정반 소속 중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민 대위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중사는 인사 담당이고 한지후 중사는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지후? 장도윤 중령이 내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나를 훑어봤어요. 중사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를 묻는 걸까요?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어머니는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에 대해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어머니도 공무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군인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라 혹시 군인 아닙니까? 장도윤 중령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계급이죠? 장군입니다. 부대장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상민 대위와 박철수 중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군이라고요? 하하. 장도윤 중령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어요.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김상민 대위와 박철수 중사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군 중사 어머니가 장군이라니 말이 되나요? 장도윤 중령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어떤 장군인데요? 나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정년 중장님입니다. 부대장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장도윤 중령의 얼굴 표정도 변했어요. 한정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첫 여성 장군, 그리고 현재 국방부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설마. 장도윤 중령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그렇다 해도 여기서는 그냥 중사일 뿐입니다. 특별 대우는 없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면담이 끝나고 부대장실을 나서며 나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도윤 중령이 부임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대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가혹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 자체가 전쟁터로 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지우 중사, 이 서류 다시 작성하세요. 장도윤 중령이 내가 정성껏 작성한 예산 관련 문서를 던지듯 내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류였는데도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이미 3번째 제작성 지시였습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될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전부 다시 하세요. 이런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우리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나는 서류 작업에 매달려 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식당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도윤 중령이 오후 2시까지 완성하라고 했거든요. 지우야, 밥 안 먹어? 박현수 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없어. 너라도 먼저 가. 이상하네. 요즘 부대장이 너한테만 왜 이래? 박현수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내가 한정연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오후 업무 시간에 장도윤 중령이 행정반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부대장실로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지우 중사, 잠깐 나와보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그가 입을 열었어요. 중사님, 군 생활이 힘들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여군이 이런 곳에서 계속 버티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의 말 속에 숨은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퇴직을 종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많고 업무 처리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난 7년간 한 번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동기들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왔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기회라. 이미 충분히 줬는데요. 장도윤 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군들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중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전투 업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장도윤 중령이 돌아섰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업무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혼자 남아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한정연 중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후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것 같았거든요. 내 실력이 아닌 어머니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딸이 참 대견하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부대 안이 고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괴롭힘은 이제 노골적인 수준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지만 나는 계속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통신병이 급하게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예고 없는 국방부 방문은 보통 감찰을 의미했거든요. 장도윤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듯 했어요.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즉시 영접 준비를 하세요. 장도윤 중령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전 10시 30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부대 헬기장에 착륙했어요. 문이 열리자 두 명의 인물이 내려왔습니다. 한정연 중장과 윤대현 참모총장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곳에 오신 걸까요? 설마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나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영접 대열에 서 있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32보병 사단장 김태준 준장이 영접하겠습니다. 사단장이 큰 소리로 격려하며 보고했습니다. 한정연 중장과 윤대현 참모총장이 차례로 답례했어요. 오늘은 예정에 없던 방문입니다. 부대 현황을 점검하러 왔어요. 윤대현 참모총장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장도윤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각 부서별로 업무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엄격했어요. 나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의실에서 부서별 보고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행정반 소속으로 김상민 대위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장도윤 중령도 당연히 자리에 있었죠. 행정반 업무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김상민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말이 막히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한정연 중장이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행정반에서 근무하는 부사관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간부들하고만 이야기하는데 부사관들과 직접 면담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지우 중사, 박철수 중사,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게 된 상황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다른 부사관과 똑같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대현 참모총장이 질문했습니다. 박철수 중사가 먼저 대답했어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우 중사는 어떤가요? 갑자기 나에게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한정연 중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장도윤 중령이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가끔 업무 평가나 처우에서 형평성 문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내 말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한정연 중장과 윤대현 참모총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다른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배경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도윤 중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도윤 중령이 나서려 했지만 윤대현 참모총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중사님. 저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말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을 꺼낼 수 있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장도윤 중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중령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도윤 중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윤대현 참모총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감찰팀이 부대에 상주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특히 장도윤 중령은 평소의 거만함이 사라진 채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감찰팀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전문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있었고 윤대현 참모총장도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러 오고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지우 중사님, 감찰팀에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통신병이 와서 알려주었어요. 드디어 정식 면담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감찰팀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는 한정연 중장과 다른 감찰요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다른 부사관과 동일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중사님. 감찰요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습니다. 장도윤 중령님이 부임하신 후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선 업무 평가에서 명백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저에게만 제작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서류의 트집을 잡았어요. 감찰요원이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배경을 조롱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다시 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장군이라고 말했을 때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한정연 중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은근히 퇴직을 종용하거나 여군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어요. 이런 일들을 왜 지금까지 참고 계셨나요? 개인적인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내 말에 한정연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서태석 선임 중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후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부대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서태석 선임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감찰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 그런데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장도윤 중령이 예산을 조작한 것 같아. 내가 회계 업무를 보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거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 조작이라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부대 운영비 중에서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어.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맞지 않아. 서태석 선임 중사는 평소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상하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장도윤 중령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 이제는 말씀하실 건가요? 응. 내가 용기를 내서 먼저 말했으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오후 서태석 선임 중사도 감찰팀과 면담을 가졌어요. 그 후로 부대 내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관련 서류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후 박현수 중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지후야, 다른 부사관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 정말? 응. 장도윤 중령의 여군 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어.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우야, 괜찮을까? 장도윤 중령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박현수의 걱정이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지. 그날 밤 나는 혼자 부대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감찰팀을 이끌고 온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내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걸까? 어떤 이유든 이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도윤 중령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근 감찰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변명에 급급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들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감찰은 계속되었고 진실은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감찰 일주일째 드디어 공식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부대 대회의실에는 감찰팀, 사단 간부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정연 중장이 청문회 시작을 알렸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고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주시는 거였으니까요. 이번 청문회는 제32보병사단 내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행위와 차별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대현 참모총장이 청문회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먼저 한지후 중사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우 중사님, 장도윤 중령으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감찰요원의 질문에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장도윤 중령님은 제가 한정연 중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조직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선 업무 평가에서 명백한 차별을 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해도 저에게만 계속 제작성을 요구했고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서류에도 트집을 잡았어요. 장도윤 중령이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개인적인 배경을 조롱하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장군이라고 말했을 때 내 엄마가 장군이면 나는 대통령이겠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한정연 중장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여군은 전투부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장군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군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장도윤 중령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연 중장이 장도윤 중령에게 질문했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부사관들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찰요원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장도윤 중령이 나에게 퇴직을 종용하던 대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았어요. 장도윤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또한 예산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세요. 서태석 선임 중사가 증언대에 나와 예산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 집행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장도윤 중령의 부정행위는 명백합니다. 윤대현 참모총장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장도윤 중령은 직위 해제되며 군 검찰에 송치하여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도윤 중령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한정연 중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고생 많았구나, 지후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단다. 어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 일을 계기로 군 전체의 여군 제도를 개선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제는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정의를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여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신설되었고 나에게 특별 발탁 제의가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던 내가 이런 기회를 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지우 중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박현수 중사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도윤 중령이 사라진 후 새로운 부대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이었고 여군들에 대한 시선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국방부로 발령받기 전 마지막 주에 나는 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후야, 국방부 가서도 우리 여군들 잘 부탁해. 여군 선배들이 당부의 말을 건넸어요.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방부 첫 출근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여군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간부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후 중사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상우 소장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군 정책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사정책 전문가, 법무 담당자,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여군 간부들까지.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지우 중사님은 실제 부대에서 경험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민상우 소장의 설명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나는 내가 경험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어요. 현재 여군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승진 기회의 제한, 보직 배치에서의 차별, 그리고 일상적인 성별 편견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거든요. 특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핵심 보직에서 여군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 개발에 한계가 생기고 결국 조기 전역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내 발표가 끝나자 활발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졌어요. 한지우 중사님의 지적이 매우 현실적이네요. 이런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 참석자가 공감을 표했어요. 나는 처음으로 내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간의 연구와 토론 끝에 드디어 종합 발표의 날이 왔어요.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나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다음은 한지후 중사님의 발표입니다. 내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오늘 여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나는 내가 준비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여군은 예외가 아니라 군인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해요. 회의실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3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합니다. 나는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성별 중립적 평가 시스템 도입, 핵심 보직에 대한 여군 참여 확대, 그리고 성희롱 및 차별 방지를 위한 강화된 제도적 장치들. 이런 변화들이 실현된다면 여군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다른 간부들도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 같아요. 국방장관의 평가에 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내 목소리가 가장 높은 곳까지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는 복도에서 한정연 중장과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지우야.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나는 뭉클함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6개월 후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임무에 여군 대표로 선발된 것이었어요. 아프리카 말리 공화국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을 앞둔 마지막 주, 나는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함께 일했던 팀원들은 아쉬워하면서도 격려해 주었어요. 지후야,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여군의 위상을 높여줘. 민상우 소장이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일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여군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게요. 태스크포스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문제였던 것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도 배울 수 있었어요. 출국 전날 밤, 나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며 절망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쓴 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태스크포스 동료들, 부대 동기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격려와 응원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후야, 몸 조심하고 꼭 건강하게 돌아와. 박현수 중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동기의 걱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도 부대에서 잘 지내. 내가 없어도 여군들끼리 서로 챙기고. 나는 후배 여군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출국 게이트 앞에서 어머니 한정연 중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났던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지후야,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많았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했다. 엄마,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내 말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더 자랑스러운 건 이제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거라. 어머니가 내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빛내줘. 그리고 여군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피해자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삶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군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방에서 새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대한민국 여군 한지우로서.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가며 안정적인 고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처럼 내 앞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의 모든 경험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한지우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 그 시작점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나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은퇴한 전직 여군 3스타 장군 강소령에게 딸 지안이 울며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맞았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 순간 평화로웠던 일상은 끝나고 어머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후 3시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째 이런 평온한 일상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던 강소령이라는 이름 대신 이제는 그저 평범한 50대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지안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라 약간 의외였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기뻤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지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단련된 예리한 감각이 순간적으로 깨어났죠. 지안아, 무슨 일이야? 나는 책을 내려놓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이 온몸을 긴장시켰어요.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맞았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안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맞았다고? 내 딸이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말인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누가 널 때렸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원시적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전투 본능이 동시에 깨어나고 있었어요. 태호가 때렸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다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지안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내 딸이 그런 상황에 혼자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나는 그곳에 없었을까? 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다쳤어? 집에 있어요. 멍이 들었는데 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이 울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화로 위로하는 것뿐이라니.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 문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마. 나는 즉시 일어나 자동차 열쇠를 찾았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지안이 살고 있는 곳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사위 윤태호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 지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들이 이제야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군에서는 그렇게 예리하고 신중했던 내가 딸의 결혼 생활에서는 왜 이런 신호들을 놓쳤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걸까요? 지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것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왼쪽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있었고 입술 끝이 부어 있었습니다. 안경도 깨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지안아, 딸을 꽉 안아주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한 장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말이죠. 그날 밤 지안이 잠든 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이제 끝났어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딸을 위한 싸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지아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밤새 머릿속에서 정리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지안의 상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야 했어요. 지안아, 일어나자. 병원에 가야 해. 지안이 눈을 뜨자마자 나는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왼쪽 뺨의 멍은 더 선명해졌고 입술의 상처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까지 갈 필요는 괜찮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위한 중요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정확한 정보와 증거의 중요성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나는 의사에게 상세한 진단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안면 타박상, 입술 열상, 그리고 목 부위의 미세한 압박 흔적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상처는 보통 어떻게?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정폭력입니다. 정확한 진단서가 필요해요.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지안을 검진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지안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줘. 이런 일이 처음이야? 지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거였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자책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났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강소령 장군님이시죠? 윤태호 아버지입니다. 윤태호의 아버지, 즉 지안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목소리에서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디 간 것 같은데 혹시 장군님 댁에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집에 들어오라고 전해주세요. 어젯밤 일은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싸움이라고? 내 딸의 얼굴에 있는 멍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리고 지아는 당분간 저와 함께 있을 겁니다. 장군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일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안일이라고? 내 딸이 맞은 것이 집안일이라는 거예요? 순간 내 안의 모든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개입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법적 처리라니. 네,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지안을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할 거예요? 그럼. 너를 때린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날 오후 나는 백정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후배였어요. 은퇴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정훈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가정폭력 사건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당장 갈 수 있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백정훈의 사무실에서 나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안의 상처, 진단서,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통화 내용까지. 백정훈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선배님,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 끝까지 갈 거야. 상대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윤태호 집안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누군지 알잖아. 백정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도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아, 이제부터 전쟁이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이기고 말 거야. 지안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틀 후 나는 백정훈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안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단순히 외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진단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안아,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자. 엄마, 그건 너무. 아니야. 폭력의 후유증은 몸보다 마음이 더 깊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군 시절 많은 장병들이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안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안이 받은 심리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경미한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윤태호가 내 딸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나는 지안과 함께 사건이 일어난 시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윤태호 가족들은 우리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우리를 막아섰어요.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확인?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지안이가 먼저 소리부터 질렀으니까. 그래서 때려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옆에서 백정훈이 차분하게 개입했습니다. 혹시 그날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당신? 변호사 백정훈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집안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윤태호의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를 째려봤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려는 거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 우리 집에 와서 협조를 요구해요? 나가세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 자체가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으니까요. 선배님,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백정훈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 주변 이웃들, 그리고 윤태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정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군의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며칠 후
백정훈이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배님, 윤태호에게 전과가 있어요. 어떤? 대학 시절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해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어요. 윤태호가 상습적인 폭력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지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안아, 태호가 너한테 처음 손을 댄 게 언제야? 지안이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제가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태호도 미안하다고 했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 참지 마. 알겠어? 네, 엄마. 다음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태호 본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안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와서 사과하지 그래. 그러고 싶은데 지안이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너한테 맞았는데 왜 만나겠어?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상습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호야, 너는 이미 기회를 많이 가졌어. 이제는 법이 판단할 일이야. 법이요? 설마 고소하시려는 건 아니죠? 이미 준비 중이야. 전화 너머로 윤태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기회는 이미 끝났어.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 우리 가족에 대한 기사가 실린 것이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직 여군 장군, 사위 고소로 가족 갈등 극으로. 엄마, 이게 뭐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내가 군권주의적 사고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문제를 키웠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백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훈아, 신문 봤어?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어? 윤태호 측에서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언론에 제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도 관련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민간인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다. 부부싸움에. 장모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심지어 내 군 시절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마트에서도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마.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지안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었어요. 엄마, 고소를 취하하면 안 될까요? 뭐라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태호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지안아, 정신 차려. 폭력자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엄마 명예까지 실추되고. 지안의 말에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피해자가 느끼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 명예는 내가 걱정할 일이야. 너는 내 안전만 생각해. 엄마, 지안아, 한번 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반드시 다시 해. 이건 내가 군에서 수없이 봐온 일이야. 하지만 지안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회적 압박감과 윤태호의 회유가 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것에 잘못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측 변호사가 오히려 우리를 역고소한 것이었어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말입니다. 선배님, 예상했던 일입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거죠. 백정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역고소라니. 뻔뻔하기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지안이 더욱 위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두면 안 될까요?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안 돼. 이건 이제 원칙의 문제야. 하지만 지안의 흔들림은 계속되었어요. 윤태호가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시댁 가족들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모든 게 원래대로 될 거야.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지안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엄마까지 힘들게 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당한 일은 잘못이 아니야. 나는 지안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옛 동료인 김미선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에서 함께 일했던 동기였어요. 소령아, 요즘 힘들다면서? 미선아, 정말 모르겠어.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맞았는데 당연히 싸워야지. 하지만 지안이가 흔들리고 있어.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소령아, 내가 군에서 배운 게 뭐야?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 김미선의 말이 내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고마워, 미선아. 끝까지 가볼게. 그래야지. 내가 이기면 다른 여성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어떤 역풍이 불어도 딸이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역고소가 접수된 지 며칠 후 지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지안아,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군 경험상 이런 극도의 위축은 단순한 폭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지안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안이 침대 끝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뭔데, 천천히 말해봐. 사실, 태호가 저를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더 있어? 작년에 제가 임신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임신했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유산이 됐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태호가 때려서 유산된 거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임신 중에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었다니. 그보다 더 잔혹한 일이 있을까요?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딸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태호한테 말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제 배를 발로 찼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서. 지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누구한테 말해요? 태호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고 시댁에서는 제 몸 관리 탓이라고 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태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내 딸을 고립시키고 괴롭혔다는 게 분명했어요. 병원에는 갔어? 갔어요. 하지만 태호가 따라와서 의사한테 실수로 넘어졌다고 했어요. 그럼 의료 기록이 있겠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안이 또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그 후에 태호가 더 조심스럽게 때렸어요. 흔적이 안 남게. 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그런 지옥 같은 생활을 해왔다니. 그리고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지안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숨겼으니까. 아니야, 내가 더 세심하게 봤어야 했어. 나는 지안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끝까지 싸워야지. 이제 더욱 확실한 증거가 생겼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볼 텐데. 상관없어. 진실이 중요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즉시 백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훈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어. 지안의 유산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백정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의료 기록을 확보해야겠습니다. 할 수 있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다른 걱정도 들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안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정훈아, 이 부분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처리해줘. 물론입니다. 지안 씨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겠어요. 그날 오후 나는 지안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지안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리고 나니까 조금 후련해요. 그럼 다행이야. 혼자 감당하지 말고 엄마한테 다 말해. 네. 그런데 엄마, 제가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늦은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지안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말? 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지안의 눈에서 새로운 결의를 읽을 수 있었어요. 딸이 진정한 용기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싸우자. 네, 엄마.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지안이가 진실을 말했다. 내 딸이 겪은 고통이 이렇게 깊었다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다. 이건 내 복수가 아니라 모든 엄마들의 싸움이야. 윤태호가 내 딸에게 그리고 내 손자에게까지 저지른 만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말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안의 유산 사건이 추가로 밝혀진 후 나는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윤태호와 그 가족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정훈아, 윤태호 가문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모든 것, 사업, 인맥, 과거 행적.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을 거야. 백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체계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윤태호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봤어요. 대부분이 말을 아꼈지만 몇 명은 용기를 내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윤태호 씨가 평소에 여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좀 거칠긴 했어요. 특히 술 마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부적절한 농담을 한다거나 작은 증언들이지만 윤태호의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사업 관련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윤태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던 것이었어요. 선배님, 이거 보세요. 백정훈이 가져온 자료에는 윤태호 가문의 여러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체불, 안전사고 은폐, 심지어 지역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까지. 역시 그런 집안이었구나.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떳떳할 리 없었거든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공해보죠. 그래. 이제 우리도 공세로 나가자.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윤태호의 전 여자친구 박소영 씨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혹시 강소령 장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사위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박소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윤태호한테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나는 즉시 그녀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박소영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사귀었는데 처음엔 잘해줬어요. 하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죠. 어떤 식으로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특히 술 마시면 더 심해졌고. 신고는 했나요? 한 번 했어요. 하지만 윤태호 아버지가 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합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소영의 증언은 윤태호의 상습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제가 아는 것만 2명 더 있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력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소영의 도움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희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하면 어떨까요? 한 피해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윤태호 폭력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총 5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례를 정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윤태호를 규탄하기 시작했어요. 윤태호는 상습 폭력자였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지금까지 방치됐나와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태호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어요. 피해자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전직 장군의 개인적인 복수극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윤태호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론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역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찾아왔어요. 그들이 윤태호 가문의 비리를 집중 조명한 것이었습니다. 윤태호 집안의 건설업체가 지난 10년간 벌인 불법 행위들을 추적해봤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하청업체 착취, 안전사고 은폐, 공무원 로비 등 온갖 비리가 폭로되었어요. 윤태호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거부하며 도망가는 모습까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이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윤태호 가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내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 거야. 윤태호 측에서 급하게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나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합의는 없다. 법정에서 끝까지 가자. 이제 마지막 결전만 남았어요.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드디어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지안이 내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딸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나는 지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윤태호와 그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윤태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평소와 다르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중년의 여성 판사였는데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강지한 씨와 윤태호 씨 간의 폭행 사건 첫 번째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윤태호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인인 피해자 강지한을 폭행했으며 특히 작년 12월에는 피해자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가격하여 유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낭독되자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라는 부분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윤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유산 역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이혼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피해자 측의 과장된 주장입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직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강지한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지안이 증인석에 섰어요. 딸의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피고인이 언제부터 폭행을 시작했습니까?
결혼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폭행했나요? 처음에는 제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맛없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지안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윤태호의 폭행이 얼마나 일상적이었는지, 얼마나 사소한 이유로 시작되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신 중 폭행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에서 지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임신 사실을 말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며 제 배를 발로 찼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이틀 후에 출혈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유산이었어요. 지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도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윤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께서는 평소 음주를 하셨나요? 가끔. 임신 중에도 음주를 했습니까? 백정훈이 즉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관련성이 없는 질문입니다. 기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임신 사실을 모를 때 한 번 있었어요. 윤태호 측은 지안의 생활 습관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시댁 근처 상가의 CCTV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촬영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윤태호가 지안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지안을 때리는 장면까지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윤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윤태호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날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윤태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이어서 박소영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도 비슷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어요. 저는 응급실까지 가야 했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은 윤태호의 상습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의 증언이 있었어요. 환자의 유산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 확실합니다. 태아의 위치와 손상 정도를 볼 때 복부에 강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증언에 윤태호 측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이신 강소령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나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군복무를 하면서 많은 폭력 사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당한 일만큼 잔혹한 것은 없었어요.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윤태호는 단순한 폭력자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악질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첫 공판이 끝난 후 우리는 법원을 나섰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할 것입니다.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드디어 결론을 맺는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첫 공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 기자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까지. 엄마, 떨려요. 지안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보였어요.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지안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싸워온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윤태호가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시아버지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같은 여성 판사였지만 오늘은 표정이 더욱 엄숙해 보였어요. 피고인 윤태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윤태호는 부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특히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시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판사의 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윤태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처리합니다. 그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실형 판결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윤태호가 주저앉았어요. 그의 가족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과 함께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자 지안이 내게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 드디어 끝났구나. 나도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나는 준비한 말만 했어요. 이 판결은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지안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만 보자.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민단체에서 나에게 활동 참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강소령 장군님의 경험과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단체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거든요.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시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엄마 하세요. 지안이 등을 밀어주었어요. 저 같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그래, 해보자.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지안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 네.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요. 지안의 말에 나는 감동했어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도 다른 생명을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다니.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6개월 후 지안은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이름은 강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희망이가 정말 예뻐요. 지안이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아픈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찾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 보호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매주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소령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상담을 마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내게 새로운 보람을 주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안과 희망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 행복해요. 지안이 희망이를 무릎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맞죠? 그럼 당연하지.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 강소령 장군은 이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겼고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